자, 여러분 모의고사 20회 기초 문제 풀이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태도를 물어봤습니다. 자, 답은 자기의 직무를 정확히 알고 이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비밀을 동료와 공유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 특히 환자에게 불리한 비밀 누설하면 돼요, 안 돼요? 누설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비밀을 유지해줘야 돼요. 환자의 비밀 유지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 환자의 요구는 모두 들어준다? 모두 들어줘서는 안 돼요. 이 환자의 요구가 모두에 속하는 것들을 예로 들자면 비윤리적, 그 다음에 비도덕적,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을 때 저희는 들어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두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가 감사한 마음에 선물을 줬어요. 자, 이 선물을 줬을 경우 저희는 받아서는 안 되고요. 병원 규칙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거절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호복을 입고 외출을 한다? 절대 안 돼요. 근무 시간 이외에는 간호복 착용을 하면 안 되고 금하며 근무지 이외의 곳에서 입고 다니는 것도 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니폼 입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간호화 이런 거 신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저도 싫어하는 그런 행위라고 봐요. 약간 여러분들의 품위와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복 입고 돌아다니시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환자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태도를 물어봤어요. 자, 4번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하죠? 자,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는 거 경청입니다. 경청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환자의 요구하는 것은 일단 무시한다. 예, 무시하는 것도 안 되죠. 환자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잘 파악하여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시되, 3번에 보시면 환자가 하는 말, 환자가 하는 요구 모두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무리한 요구라든지 환자가 하는 말 모두는 들어줘서는 안 돼요. 모두가 안 돼요. 모두. 그러니까 왜냐? 비윤리적, 아까 위에도 말했던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시되 모두 다 들어주는 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환자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훈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훈계라든지 질책을 한다든지 동정을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협심증 환자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도 하고요. 나이트로글리세린 투여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등장하죠. 협심증, 심장에 혈관이 좁아진 상태를 협심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뭐가 발생을 하느냐? 흉통, 협심증과 관련된 이 흉통이 발생을 하는데 흉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이 뭐였냐면 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이고요. 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은 투여할 때 설하, 혀 밑으로 투여를 합니다. 자, 관상동맥 확장을 시켜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설하 투여, 혀 밑으로 투여를 하고요. 자, 이 나이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빠릅니다. 속효성으로 투여 1분 만에 작용이 시작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내성이 잘 생긴다라는 단점이 있으며, 나이트로글리세린을 보관할 때는 빛으로부터 차단을 해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나이트로글리세린 협심증의 효과, 협심증 통증에 효과가 있는 약이면서 어디로 투여한다? 설하로 투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게 협심증보다 더 심한 게 심근경색이죠. 얘는 혈관이 좁아진 거, 얘는 혈관이 아예 막힌 상태. 둘 다 발생할 수 있는 거는 흉통이 다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심근경색이죠. 자, 이 흉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협심증은 아까 말했던 나이트로글리세린, NTG라고 표현을 하고요. 나이트로글리세린 써주고 심근경색은 NTG의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써주냐? 모르핀을 써줍니다. 대신 IV로, 정맥으로 이런 것들. 요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복강과 배, 그 다음에 하지에 있는 정맥. 자,
배와 하지에 있는 정맥혈을 모아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건 뭐냐? 아래서 올라오는 정맥, 하대 정맥, 아래서, 아래서 올라오는 큰 정맥, 하대 정맥, 아래대 정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키워서 보시면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 자, 요 하지, 다리 쪽, 복강 쪽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파란색 혈관 보이시죠? 자, 요 파란색 혈관이 뭐예요? 아래 대정맥, 하대 정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혈관이 쭉 올라가서 어디로 들어가요?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도리에 있었던 혈관을 모아서 우심방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래대정맥, 우리가 하대정맥이라고 하고요. 하대정맥과 더불어 또 잘 나오는 정맥이 있는데요. 여기 문정맥, 간문맥, 문맥이라고 하는 거. 자, 문맥이라고 표현을 해요. 문맥인데 앞에 간자를 붙여서 간문맥이라고도 하고 중간에 정자 넣어서 문정맥이라고 합니다. 문맥. 자, 이 문이 어디로 가는 문이냐? 간으로 가는 문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위장간, 위에서 간으로 영양분을 보내는 혈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위장간 보시면 그림 요것도 조금 크게 해서 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위가 있고요. 자, 위, 그 다음에 뭐 대장, 소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 혈관이 이렇게 다 이렇게 그물망처럼 뻗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위장관, 위장관에서 자, 위장관, 위, 대장, 소장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혈관 있죠. 이 혈관들이 위장관 안에 있는 영양소를 쑥 흡수합니다. 예, 우리 나무 뿌리가 이렇게 물이랑 토양에 있는 그 영양소를 흡수하듯이 이 혈관들이 영양소를 쑥 흡수해서 자, 화살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쭉 올려보내요. 자, 이 올려보내는 요 중간 문이 어디냐? 간으로 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간문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양소를 어디다 끌어올려요? 간으로 집어넣어주는 길. 그래서 간으로 가는 문이다라고 해서 간문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정맥이 있는데 이 정맥 중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하대정맥, 그 다음에 간문맥이 있다. 뭐 문정맥이라고도 하고 문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자, 췌장의 랑게르한스 섬 알파세포에서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 자, 췌장에서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죠. 자, 호르몬 분비를 하는데요. 자, 그 호르몬이 뭐를 하느냐? 혈당과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혈당 조절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췌장은 랑게르한스 섬에서 혈당 조절 호르몬 인슐린을 분비해요. 이 인슐린은 혈당을 저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글루타곤을 분비합니다. 얘는 혈당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뭘 조절한다? 혈당을 조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답은 뭐예요? 글루카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췌장은 정말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얘도 정리 잘 해두셔야 되는데 췌장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해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의 역할, 그 다음에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소화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거는 내분비, 호르몬을 분비하는 췌장의 역할을 봤어요.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을 하고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소화기관의 역할을 또 한번 볼게요. 우리가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이 지방이 있어요. 얘네는 덩어리가 굉장히 커요. 이 큰 덩어리를 갖다가 그대로 흡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화기관에서 흡수가 되려면 이 큰 덩어리가 이렇게 작아져야 돼요. 이렇게 작아지게 해주는 거를 소화효소라고 부르는데 자, 탄수화물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소화효소가 필요하느냐? 녹말 분해효소. 녹말이 탄수화물이죠? 녹말 분해효소. 얘를 아밀라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백질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소화효소는 트립신. 그 다음에 지방을 갖다가 작게 해주는 것은
지방 분해 요소, 리파제 소화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트리로 많이 외워요.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아제. 그래서 탄수화물의 분해 요소, 아밀라제, 단백질의 분해 요소, 트립신, 지방의 분해 요소, 리파아제. 얘를 한글로 하면 녹말 분해 효소. 얘는 지방 분해 효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탄단지의 아트리 이렇게 기억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랑 줄여서 좀 기억에 좀 강하게 남기 위해서 트름하지 마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거든요. 아트리. 좀 강한 말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뇌리에 잘 박혀요. 그래서 췌장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자, 췌장은 호르몬 분비도 하고 소화 효소도 분비한다. 호르몬, 글루카곤, 인슐린. 글루카곤 혈당 높이고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고. 자, 효소는 탄단지를 분해하는데 자,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트름하지 마라 이 새끼야. 아트리를 분비한다. 요 아밀라제는 녹말 분해 효소라고 이제 한글로 얘기하고 리파제는 지방 분해 효소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췌장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6번에 보시면 자, 항생제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자, 항생제, 대표적인 항생제 페니실린입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 항생제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정리된 건 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 항생제의 종류는 진짜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페니실린이고 우리 교과서에서도 페니실린이라는 용어가 진짜 자주 나옵니다. 자, 이 페니실린은 대표적인 항생제 중에 하나고 최초의 항생제, 최초로 발견된 푸른 곰팡이 최초 항생제라고도 이야기해요. 최초로 발견된 항생제. 그래서 페니실린이라는 게 자주 등장을 하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매독 치료제로도 요 페니실린이 지금 써져 있죠. 자, 그래서 항생제라는 거는 세균을 죽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미생물 발육, 미생물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고 죽이는, 사멸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항생제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8시간 간격, 12시간 간격 이런 식으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복용을 합니다. 먹던지 주사로 맞던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왜 항생제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뭐 복용하거나 주입해줘야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균을 죽일 수 있는 최소의 혈중 농도를 항상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 더불어서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항생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요. 혈중의 농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책에 보시면 디곡신 나왔어요. 1번에 디곡신. 자, 요 디곡신은 강심제, 심장을 강하게 뭐 심장 자극제, 강하게 수축하게 만들어주는 강심제, 심장 당화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디곡신 같은 거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 전에 활력증후에서 뭘 보죠? 맥박을 확인합니다. 맥박 확인 꼭 하셔야 되겠고 자, 전후로 맥박을 확인해서 맥박이 60회 미만이면 사용하시면 안 되고 뭐 보고해야 된다. 이런 거 배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스피린도 시험에 잘 나오죠. 대표적인 해열 진통제, 진통제에 속하는데 해열 진통, 소염, 염증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 아스피린, 피가 떡지는 혈전증을 치료합니다. 피가 떡지는 혈전증을 치료하는데 요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뭐죠? 출혈, 특히 어디? 위장관 출혈에 주의하셔야 되겠고 자, 옥시토신 뭐죠? 호르몬이죠. 자, 요 호르몬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어디가 수축돼요? 자궁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분만을 할 때 수액 걸어주는데 거기에 옥시토신이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7번에 보시면 시기를 물어봤는데요. 자, 흰죽이 나왔습니다. 자, 흰죽만 보시고 자, 죽은요 여러분 연식이에요. 연식. 자, 그래서 곱게 갈은 고기, 두부, 달걀찜. 자, 소화되기 쉽고 부드럽게 조리한 식사입니다. 섬유질 및 강한 향신료를 제한하여 결체 조직이 적은 식품. 그래서 연식하면은요, 여러분 죽 생각하시면 돼요. 연식하면 죽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 1번에 경식이 나왔는데 쉽고 삼키기 편하게 조리된 식사로 자, 반찬을 다져서 줍니다. 엄청 잘게 다져서 줘요. 그래서 노인이라든지 씹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신 분들은 요 경식을 많이 선택을 하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유동식이 진짜 시험에서 잘 나오죠. 유동식, 이 유자가 흐를 유자예요. 물처럼 줄줄줄 흐르는. 그 대신 영양가가 많이 함유된 농축된 액체 음식. 물처럼 흐르는 액체 음식이에요. 그래서 미음 생각하시면 돼요. 미음. 그래서 맑은 국물, 미음,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식은 그야말로 일반식이거든요. 특별한 영양소 제한이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원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식사가 일반식. 일반식이 제공이 되고 근데 이제 일반식을 먹다가 나 좀 힘들어요. 씹는 거 힘들어요. 조금 반찬 다져서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경식.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연식. 그 다음이 유동식이죠. 유동식은 미음. 얘는 죽. 그래서 보통 우리 금식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일반식 못 먹거든요. 그래서 금식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가장 물처럼 생긴 미음 먹고 그 다음에 연식 그 다음이 이제 뭐 경식은 보통 띄워놓고 일반식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금식이 끝난 후. 금식이 해제된 후에는 바로 빡센 음식을 먹는 게 아니죠. 유동식, 연식, 일반식 이런 순서로 또 이행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간송혼수 정말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오고요. 간송혼수 시기 진짜 잘 물어봅니다. 자, 간 때문에 생긴 혼수예요. 간의 문제 때문에. 간이 어떻게 되냐? 간 부전. 간 기능이 완전히 떨어지거나 완전히 이렇게 상실을 해버렸을 때 간 때문에 혼수가 발생을 하는데 그 혼수가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 암모니아 수치 때문에 그래요. 암모니아 수치가 어떻게 돼서 높아져서 이 암모니아는 여러분 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수치가 높아지면 간송혼수가 발생하는데 얘를 낮추기 위한 시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바로 지금 20회 정도 푸셨으면 머릿속에 바로 나오셔야 돼요. 뭐예요? 저단백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단백질을 먹잖아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을 먹고 나면 단백질에서 필요한 영양소는 빠지고 이제 단백질을 쓰고 남은 찌꺼기가 남아요. 그러니까 찌꺼기, 쓰레기. 단백질을 사용하고 나서 쓰레기가 발생을 하는데 그 쓰레기 중에 하나가 뭐냐? 1차적인 쓰레기가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그러니까 얘는 독이죠, 독소. 이 독인데 이 독을 1차적으로 어디서 해독을 해주냐? 독이니까 해독해야 되잖아요. 해독을 어디서 해주냐? 간에서 해주는데 자, 간에서 해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독에 대한 해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이 독은 혈액 중에 계속 넘쳐나요. 그러면 이 혈액은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죠? 뇌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간부전으로 혈중 암모니아가 상승되면 뇌기능 장애가 생겨요. 이거를 우리는 간성혼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세포 기능 장애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게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암모니아가 간에서 제대로 아까 말했죠? 해독을 해야 되죠. 간의 대표적인 역할이 해독이에요. 근데 제대로 해독을 하지 못함으로 고암모니아, 혈액 중에 암모니아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뇌에 문제가 돼서 간송혼수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간송혼수 환자의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단백 식이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인 질환에서는 회복을 위해서 고단백을 추천을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고단백을 추천을 하는데 자, 우리 교과서상 단백을 높여서는 안 되는 대상자 간송혼수 다음에 저단백 식이 환자 나왔죠? 만성 신부전, 사구체 신염 이거 더 어디예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
얘네들도 저단백 시기를 해야 돼요. 자, 그 이유는 뭐냐? 보세요. 아까 단백질을 쓰고 나면 쓰레기가 남는데 1차적으로 암모니아가 발생을 하고 이 독을 간에서 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에서 처리를 하는데 간 기능이 괜찮으면 처리가 될 거예요. 근데 간 기능이 나빠져서 안 되면 이제 간송원수고, 이제 간 기능이 잘 좋아서 여기서 1차적으로 이 독을 해독을 해주면 얘가 요소, 요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요소, 요산은 어디로 또 가야 되느냐? 신장. 신장에 가서 얘네들을 배설을 해줘야 돼요. 요소, 요산을 신장에서 배설. 얘네도 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장에서 배설을 해줘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만성신부전. 그 다음에 사구체 신염. 신장에 체반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사구체 신염. 얘네들이 있으면 요소와 요산이 배설이 되지 못하죠. 요소, 요산이 이 독이 배설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또 혈중에 얘네들이 차고 넘치게 돼요. 그걸 얘를 뭐라 하냐? 요독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단백시기를 해줘야 되는 대상자, 간송원수, 만성신부전, 사고치심이요. 요거 제외하고는 다 단백은 높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세 질환, 간송원수, 만성신부전, 사고체신염, 저단백시기. 그래서 저단백시기의 대표적인 요 세 질환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설명했던 뭐 단백질이 쓰레기가 나오고 암모니아, 요소수 이런 거 이해 못하시면 그냥 저단백시기 해야 되는 대상자 3개. 간송원수, 만성신부전, 사고치신염 요것만이라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우리가 철분제 복용 중에 검은색 편이 나왔다고 해요. 조문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 자, 철분제 하고 나면은 우리가 검은색 편이 나오는 거 정상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죠. 철분제를 복용으로 검은색 변이 나오는 것이니 괜찮다고 안심을 시키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검은색 변은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철분제는 뭐 알약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처럼 생긴 액성 철분제도 있습니다. 이 액성 철분제는 이제 빈혈이 더욱더 심하신 분들에게 이제 제공이 돼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물처럼 철분제를 제공을 하는데 얘네는 이제 좀 단점이 있어요. 자, 무슨 단점? 치아를 착색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성 철분제를 먹을 때는요, 치아 착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로 먹어야 된다? 빨대. 네, 빨대를 사용해서 복용한 뒤 물을 마시게 해서 치아 착색을 예방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액체로 된 철분제 같은 경우는 오렌지 주스와 같이 복용하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와 복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철분제는요, 흡수가 잘 안 돼요. 뭐 액성 철분제든 알약 철분제든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흡수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같이 먹는 게 뭐냐?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이 뭐죠? 비타민 C. 자, 비타민 C를 섞어 먹어요. 그러면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비타민 C를 같이 복용하면 좋다. 그 대표적인 게 오렌지 주스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의식이 없는 환자. 자, 우리 20회쯤 풀었으면 의식이 없는 환자 발견했을 때 우선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 기도 유지 바로 튀어나오셔야 돼요. 자, 기도 유지, 기도 개방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의식을 잃고 방이 아니라 유지죠. 자, 의식이 없는 환자는요, 혀가 기도를 막을 수 있어요. 혀가 훌러덩 뒤집어 까지면서 기도를 막게 되면 숨을 못 쉬겠죠. 그래서 혀가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머리를 기울이고 턱들기로 기도를 열어주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가 목, 경추나 척추 손상이 의심이 돼요. 자, 그러면 머리 손대면 돼요, 안 돼요? 머리는 손대면 안 됩니다. 머리와 목과 척추는 다 이어져 있는데 머리를 손대게 되면 목과 척추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경추, 척추 손상이 의심을 해야 하는 외상 징후가 있으면 턱 밀어 올리기만 하시면 돼요. 머리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의식이 없는 환자 발견 시 가장 우선적 기도 유지, 기도 개방. 자, 그다음에 11번. 왼쪽 편마비, 감각 소실, 뇌졸중 환자 간호예요. 자, 왼쪽이 마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비가 없는 오른쪽, 건강한 쪽을 사용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오른손에 호출배를 지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음식을 줄 때도 오른쪽 건강한 쪽으로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체위 변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몇 시간마다? 체위 변경은 기본적으로 2시간마다죠. 자, 그 다음에 마비된 왼쪽에 온찜질 해준다. 마비된 왼쪽에 온찜질 하시면 안 돼요. 왜냐?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뜨거운지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느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위험성? 화상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비된 왼쪽에는 온찜질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둔부, 마비된 둔부, 대전자 두루마리를 대줍니다. 마비된 쪽에 대전자 두루마리를 대어주어서 다리, 대퇴가 뒤집어 까지는 외전을 방지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대전자 두루마리가 이거죠. 지금 이건 양쪽 다리에 다 해준 건데 이 사람이 하지 마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지 마비가 있는 분들은 발이 이렇게 모아지지가 않아요. 이게 정상, 모아져 있는 게 정상인데 모아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흘러서 외회전, 바깥으로 뒤집어 까줍니다. 까꿍 하고 밖으로 까지는 걸 외회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게 되면은요. 나중에 다리가 고관절에 무리가 가고요. 다리가 벌어져서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보행장애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 완치가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를 모아주는 여기 해둔 거 있죠. 요게 대전자 두루마리입니다. 요거를 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 편마비가 있으니까 왼쪽이 계속 뒤집어 까지겠죠. 왼쪽 외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왼쪽에다가 대전자 두루마리를 대어준다. 요게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38주 인부가 파막된 지 24시간 이상이 지연됐을 때 24시간 이상이 지연됐을 경우 위험한 증상은 감염입니다. 감염. 자, 우리가 인부가 파막이 됐어요. 자, 이렇게 파막이 된다라는 거는 임신이 만삭에 가까우면 분만이 곧 도래하였음을 알려주는 징후. 24시간 내에 분만이 시작된다라는 징후거든요. 파막이라는 거는 24시간 이내에 분만이 곧 도래하였음을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24시간 이내에 분만 곧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징후인데 24시간이 지났는데도 분만의 기미가 없어요. 이게 계속 지연이 돼요. 자, 그러면 양막 파열 후 24시간 이상 분만이 지연되면 자궁 내 감염의 위험성이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증가해요. 그래서 양막 파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백내장 환자가 수술 직후 할 수 있는 행동을 물어봤어요. 자, 백내장은 수정체의 혼탁을 가져오는 혼탁을 불러오는 눈의 질환이고 이제 수술로서 해결을 하는데요. 자, 답은 이제 심호흡학이고 우리가 수술 후의 주의사항 중에는 안압 상승 예방이 있어요. 그래서 눈 관련 수술을 했을 때 안압 상승 예방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기침, 허리 구부리기, 배변 시 힘주기, 무거운 물건 들기 다 안압을 상승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자, 안압 상승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고 안압 상승 예방을 위해서 기침, 코풀기를 제한하며 배변 시 힘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짚는 것은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는데 이제 교과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무거운 물건을 잡을 때 허리는 이렇게 펴고 무릎을 구부리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웬만하면 수술 후에 무거운 물건 드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어찌됐든 간에 뭐 바른 자세로 들든 잘못된 자세로 들든 안압은 상승하는데 만약에 이제 들어야 된다 하면 자 무거운 물건을 때 바른 자세는 허리를 이렇게 세우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하셔라 라는 얘기를 해요. 이래야 조금 더 압이 가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때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 돼요? 안 돼요? 허리를 이렇게 확 숙이면 안압이 더 상승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수술하고 나서 무거운 물건은 이렇게 좋지가 않죠. 왜냐 무거운 물건 드는 것 자체가 안압을 상승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진진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진진통과 가진통을 비교하는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오는데, 자, 먼저 진진통 보시면은요, 진통이 허리에서 복부로 진행된다. 그래서 통증 부위가 허리에서 복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에서 복부. 우리가 가진통 같은 경우는 그냥 배만 아프거든요.
그런데 진진통은요, 허리까지, 허리에서 복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궁경관이 개대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진통은요, 자궁경관이 개대, 열립니다. 개대, 열려요. 진행돼. 개대도 되고 소실도 됩니다. 열리고 얇아져요. 자궁문이 열리면서 얇아집니다. 그 다음에 2번, 통증 강도의 변화가 없다. 진진통은요, 통증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겠고, 통증 간격이 불규칙한 것이 아니라 통증의 간격이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네, 자궁 수축이 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니까 규칙적이고 수축 간격은 점점 짧아지고 지속 시간은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걸어다니면 통증이 완화된다라고 됐는데, 걷거나 휴식을 해도 점점 통증은 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진통은요, 자궁경부에 개대와 소실이 있고 수축 기간 강도도 수축 간격은 짧아지고 지속 시간 길어지고 통증 강도는 점점 심해집니다. 자궁 수축의 규칙성이 있고요. 통증 부위는 허리에서 복부로, 걷거나 휴식에도 심해지고 이슬이 있다라는 게 진진통의 특징이고, 가진통은 반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라고 하죠. 통증 호소 시 아동의 식사간호를 물어봤습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은요, 우리 법정 감염병 2급에 해당이 되겠고, 자, 유행성 이하선염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귀 밑에 보면 우리가 침샘이 있는데 이걸 이하선이라고 해요. 이 침샘이 침범이 되면서 귀 밑으로 이 볼이 이렇게 부어 있는 증상이에요. 붓는데 열감도 있고 통증도 있고 이렇게 부종도 있는 상태. 그리고 현재 침샘을 침범을 했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하선의 종착 및 통증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음식을 먹거나 뭐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더욱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이에 집중을 해요. 식이, 먹는 거. 그래서 이하선염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저작 장애가 발생해요. 씹는 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식이요법에서 유동식을 줍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신맛이 없는 음식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동식을 제공을 해요. 유동식이 뭐죠, 여러분? 미음 같은 부드러운 흐르는 음식. 유동식을 제공을 하고요. 이번에 보시면 견과류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딱딱해서 씹을 때마다, 저작할 때마다 통증이 발생하니까 부드러운 거 주셔야 되겠고, 수분 섭취 권장합니다. 씹는 음식보다는 부드럽게 삼킬 수 있는 음식 종류를 주셔야 돼요. 씹을 수 있는 껌도 안 되겠죠? 신맛이 강한 음료를 주게 되면 침샘이 자극이 돼요. 침샘이 자극을 하는 신맛이 나는 것들은 줬을 때 통증이 더욱더 유발되기 때문에 신맛이 나는 음식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행성 이하선염과 관련된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좀 줄일게요. 자, 16번을 보시면, 자, 출생 후 신생아에게, 우리 막 출생한 신생아에게 1% 테트라사이클린을 저만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자, 항생제거든요. 항생제, 네, 안약이죠? 항생제 안약을 저만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임균성 안염 예방입니다. 자, 우리 신생아가 엄마의 산도를 지나면서 엄마 산도에 있는 임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임균 때문에 생기는 안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게 1% 질산은 대표적으로 AgNO3. 이게 진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었죠? 1% 질산은 한두 방울 또는 1% 테트라사이클린, 여기도 지금 1% 테트라사이클린 또는 0.5 에리스로마이신, 얘는 안용고, 얘네 다 항생제예요. 자, 그래서 안용고를 사용을 할 수 있다. 세 가지. 1% 질산은 AgNO3, 1% 테트라사이클린, 얘는 안약, 그 다음에 0.5%짜리 에리스로마이신, 안용고. 그래서 안약도 사용할 수 있고 안용고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안약은 2방울을 여기 보시면 결막낭, 여기 보이시죠? 결막낭, 여기 이 부분 결막낭. 자, 결막낭에 점적합니다. 눈 아래다 점적하는 게 아니라 결막낭에다 점적하셔야 돼요. 결막낭에 점적하고 1, 2분 후 따뜻한 생리식염수로 세척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연고 0.5%짜리 에리스로마이신 안연고 같은 경우는
안연고를 사용하고 나서는 세척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안연고를 바를 때는요. 안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내에서 외로 이렇게 짜준다.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노인의 신체적인 특징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노인의 신체적인 특징은요. 화살표가 거의 뭐 다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밑으로 내려간다. 자, 그래서 답은 뭐냐? 폐활량 감소입니다. 폐활량. 폐의 용적이 줄죠. 자, 폐 조직이 섬유 조직으로, 그러니까 딱딱한 조직으로 대체됨으로써 폐가 굳어요. 폐가 굳기 때문에 폐활량이 감소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심박출량도 감소를 합니다. 자, 혈관 저항성은요, 증가를 해요. 그래서 혈압이 높아져요. 대부분 낮아지는데 유일하게 화살표가 위로 가는 게 혈관 저항성이에요. 혈관의 저항성, 혈관의 뭐 탄력성도 잃어버리고 혈관내가 딱딱해지고 하다 보니까 혈관의 저항성이 높아지니까 혈압이 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대부분 고혈압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골밀도 화살표 아래 감소해요. 그래서 골절의 발생 빈도가 높아요. 골다공증 이런 것도 발생을 하겠고, 골밀도 뼈의 딱딱함 정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호흡 능력도 감소를 해요. 기침, 호흡 뭐 이런 능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호흡기계 질환, 호흡기 질환, 감기도 잘 걸리고, 감기 걸렸다 하면 폐렴으로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쉽게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도 줄어요. 그 다음에 면역 기능도 감소하고 고환의 크기도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신체적 특징 보시면 여러분 대부분 화살표는 밑으로 내려가는데 유일하게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게 혈관 저항성의 증가. 혈압은 올라간다. 그 외에는 다 이렇게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뱀에 의한 교상을 물어봤어요. 응급처치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뱀에 물렸어요. 뱀에 의한 교상에서는요. 순환을 느리게 그대로 멈춰라.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우선은 물린 발목을 심장보다 낮게 유지해 주셔야 돼요. 물린 발목을 심장보다 낮게, 심장보다 아래쪽으로 유지를 하셔서 순환이 되지 않도록. 예,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버리면 다리를 심장이 이렇게 있고 다리를 심장보다 이렇게 높게 유지해서 하잖아요. 자, 이게 다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다리에 있는 혈액이 높게 가요. 그러면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너무 빨리 되니까 순환이 증진이 되죠. 근데 이 혈액에는 지금 독이 섞여 있기 때문에 독이 순환이 빨리 돼버리면 이 독이 몸에 빨리 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로, 심장보다 아래로 유지해서 순환이 잘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 독이 빨리 퍼지므로 환자는 되도록 움직이지 않게 그대로 멈춰라 하고, 물린 부위는 심장보다 아래쪽으로 위치시키고 물린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하는 것도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정시킨 다음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린 발목보다 아래를 묶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물린 부위에 위쪽을 묶어서 얘도 순환이 잘 되지 않도록 순환을 느리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물린 부위 위쪽을 묶어주는 거죠. 위쪽을 묶어줘야 독이 위로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순환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독을 입으로 빨아내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입으로 독을 빨아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구조자에게도 독이 퍼질 수가 있어요. 구조자 입에 상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상처를 통해서 독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입으로 독을 빨아내서는 안 되고, 자, 물린 발목에 온찜질을 하여 통증을 완화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온찜질하면 순환 빨리 돼버리죠. 그래서 온찜질도 안 되고요. 얼음찜질도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찜질은 여기서는 권장하지 않아요. 얼음찜질은 권장되지 않는데 이는 독소를 비활성화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직괴사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뱀에 의한 교상은 뭐 온찜, 냉찜 이런 찜은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물린 발목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위에서 보시면
움직이지 않게 하고 뭐까지 했어요? 부모까지 해서 고정을 해서 그대로 멈춰라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되도록 물을 먹지 않도록 해요. 물을 금하는데 이유는 물을 먹게 되면 순환이 증진되죠. 독이 전신에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뱀에 물렸을 때 교상에서요. 뭐 칼로 도려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칼로 도려내는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2차적인 손상이라든지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자, 19번. 치매 환자의 이상 행동 시 간호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집안을 배회를 하거든요. 배회. 이게 이제 불안이라든지 혼란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면 이렇게 배회를 하는데 막 집안을 막 뺑뺑뺑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것들. 집안에서 배회할 경우에는 다치지 않도록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막 왜 그랬냐고 다그치지 않아야 돼요. 예, 치매 환자도 어른이기 때문에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반복할 경우 복잡한 일거리보다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해요. 뭐 콩 고르기, 빨래 개기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4번에 석양증후군으로 힘들어할 경우 혼자 쉬게 한다. 이게 아니라 석양증후군 일몰 반응이라고 해요. 해질녘쯤에 환자분들이 이상행동을 보이시는 걸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불안과 혼란이 과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안이 심해지면 성향증후군 일몰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불안이 심한 사람들을 혼자 놔두기보다는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물건을 훔쳐갔다고 할 경우 아니라고 설득시킨다? 아니라고 해도 이분들은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좀 찾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20번에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노인을 물어봤는데 낙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낙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이고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성인 심폐소생술 방법을 물어봤어요. 자, 답은 가슴 부위를 5cm 깊이로 압박합니다. 그림에서 보이시죠? 5cm 깊이로 압박을 해주셔야 되겠고 1번 검상돌기 부위를 압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검상돌기 칼돌기는요 압박해서는 안 돼요. 왜냐? 여기 보시면 그림에 여기 끝에가 검상돌기인데요. 이 검상돌기는요 압박하면 복강내 장기를 손상을 시켜요. 복강내 장기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검상돌기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압박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가슴 정중앙에 있는 요게 흉골이거든요. 흉골의 정중앙, 가슴 정중앙, 흉골 아래쪽에 2분의 1. 흉골을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나눴을 때 흉골의 아래쪽에 여기 2분의 1. 여기를 압박을 하시면 돼요. 그 대신 밑에 있는 검상돌기는 누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번 분당 60에서 80회로 압박이 아니라 분당 100회 이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분당 100회 이상. 정확히 하면 100에서 120회, 100회 이상으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손가락 끝이 가슴에 닿도록 하여 팔꿈치를 구부려 압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손가락을 깍지 껴 다음에 환자 가슴 위에다가 손을 얹죠. 그런데 깍지 끼고 나서 손가락 요 끝 있죠. 이 끝은요 닿지 않아야 됩니다. 손가락을 펴거나 깍지를 켜서 손가락 끝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팔꿈치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팔꿈치는 펴고 팔이 바닥에 수직으로 딱 돼서 체중이 환자 가슴 쪽으로 다 실리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팔꿈치를 펴고 팔이 바닥에 수직을 이루도록 하여 체중을 이용해서 압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 지금 성인 심폐소생술이기 때문에 자, 몇 대 몇? 30대 2가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바로 갈게요, 여러분. 자, 요추골절 환자의 침상, 요추가 골절됐어요. 척추 쪽에 있는, 그러니까 허리 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가 골절이 됐을 때의 침상은 단단한 판자를 사용을 합니다. 환자의 척추나 등의 근육을 반듯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단단한 판자를 사용한 침상을 이용을 한다. 자, 24번 임산부의 산정관리에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이유. 요것도 지금 20회 정도 푸셨으면 바로 나오셔야 돼요. 자, 임신 중독증,
전증,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혈압.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보죠? 체중. 그 다음에 또 뭐 봐요? 소변. 소변에선 뭐? 단백질 유무를 보고 체중은 부종 이런 것들이 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신 중독증이 생기면 혈압이 상승하고 체중도 많이 증가를 하죠. 이때는 이건 물이 찐 거예요. 그다음에 소변에서는 단백질이 검출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4세 아동의 놀이의 특성을 물어봤어요. 얘는 이제 학령 전기죠. 학년 전기 아동의 놀이 특성을 보시면은요. 자, 학령 전기는 3에서 6세고 자, 이때 아이들은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친구와의 사회화가 발달을 하긴 하지만 좀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때 상상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놀이를 즐겨 합니다.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한다든지 병원 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기구 같은 것들, 뭐 놀이 장비 같은 거 없어도요. 뭐 바닥에 있는 돌이라든지 아니면 뭐 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놀이를 즐겨 합니다. 뭐 공주놀이도 하고 왕자놀이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우주도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 뭐 바다로도 갔다가 뭐 이러면서 상상을 통해서 놀이를 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놀이를 하는 게 학년 전기 아이들의 특징이고 자 그다음에 영아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2개월 아기들은 뭐 혼자 놀지는 못해요. 자 이때는 부모가 신뢰감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놀이 활동은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놀잇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뭐 이때는 보통 딸랑이 같은 거 가지고 놀고 엄마가 앞에서 막 흔들어주죠. 그 다음에 막 까꿍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이제 신뢰감을 형성을 하고 이때 부모가 이제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아 같은 경우는 1에서 3세 아이들이에요. 친구들 옆에서 놀고 있지만 따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혼자 노는 시기, 유아기. 그런데 이제 점차 나이가 좀 들어감으로써 혼자 놀던 아이도 친구들이랑 같이 사회성이 발달하면서 같이 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마지막에 학령기 6에서 12세. 자, 이 초등학생 시기에서는요. 집단놀이를 하죠. 친구들과 같이 놀고 집단놀이를 하는데 협동합니다. 협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규칙성이 있는, 협동이 있는 이런 놀이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26번 보시면 소아의 열성 경련 간호를 물어봤습니다. 자, 열 때문에 생기는 경련이죠. 자, 그래서 고열이 발생을 했을 때 경련이 발생을 하는데 자, 이때는요. 어찌됐든 경련이 발생을 하면 우리 기도 유지하셔야 돼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거나 이물질이 흡입되지 않도록 기도 유지를 해주시고 열성경련 예방을 위해서는 체온이 38도 이상이 되면 고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미온수 목욕을 실시하거나 그다음에 해열제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27번 보시면 저혈량 쇼크 시 우선적인 간호를 물어봤습니다. 대량 출혈, 엄청난 대량 출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탈수가 엄청 심하다든지 화상이 심하게 입었을 경우는 우리가 저혈량 쇼크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선적인 간호는 쇼크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다리를 올려줍니다. 어디보다?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데 이때 할 수 있는 게 트렌델렌부르크 체위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트렌델렌부르크 체위. 자, 심장이 여기 있으면 심장보다 지금 다리가 높죠. 그래서 여기 하지에 있는 다리 쪽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가고 뇌로 가서 혈액이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체위인데 이렇게 트렌딜렌부르크 체위를 하면은 굉장히 환자가 힘들어하고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도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변형 트렌딜렌부르크 체위를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변형이에요. 어디서부터 올려줬죠? 엉덩이서부터 올려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엉덩이서부터 올려줬어요. 그래서 심장으로 이렇게 혈액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트렌딜렌부르크 체위 요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심장보다 다리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순환 증진을 하기 위한 체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보시면 5로 38도 이상의 열이 나고 있고요. 분만한 지 3일도 지났어요. 근데 5로에서 악취가 나고 복부 통증도 심해요. 그러면 이제
자궁 내 쪽에 감염을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이때 취할 수 있는 체위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파울러 체위예요. 파울러 체위 반자위. 그래서 자궁의 산후질 분비물 오로와 기타 질 분비물 배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것보다 앉아 있으면 여기 자궁일 거 아니에요. 자궁에 있는 오로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밑에 이 자궁에 있던 나쁜 물질들이 빠질 수 있도록 중력에 의한 자세는 파울러 체위, 반자위, 앉는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에 보시면 일사병으로 추측되는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자, 일사병, 열사병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열 질환이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뜨거운 곳에 오래 노출됐을 때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사고예요. 그래서 일사병.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뭐 교장 선생님 말씀 들을 때 강당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에 운동장에서 막 햇볕 쬐면서 듣다가 막 친구들이 한 명씩 픽픽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일사병인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뜨거운 곳에 노출돼서 그렇기 때문에 시원한 그늘진 곳으로 옮긴 후 안정을 취해준다.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것도 좀 봐볼게요. 자, 고열의 직사광선의 키워드. 적외선을 장시간 받아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을 오래 하거나 이랬을 때도 발생을 하겠고, 그 다음에 운동을 너무 오랜 시간 하다 보면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복 제거하고 꺾이는 의복은 느슨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환 증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의식이 있으면 입으로 수분, 전해질을 보충을 합니다. 수분이 우리가 일사병일 때는 수분 전해질이 빠져나가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단 의식이 없을 경우 입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의식이 나빠지거나 체온이 더욱 상승하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그래서 뭐 온열 질환과 관련된 거 할 때요, 가장 먼저는 요 기본적으로 일사병이든 열사병이든 시원한 그늘진 곳으로 옮긴 후 환자를 안정시켜 주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1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당뇨 환자의 발 관리를 물어봤어요. 자, 발을 씻은 후 발가락 사이를 마른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닦아준다. 물기 없이 발을 잘 말려달라라는 얘기예요. 물기가 있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발에 무좀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에 물기가 계속 남아있게 되면 살이 불어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처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을 건조하게 잘 유지해달라라는 얘기고,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닦아달라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발톱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자를 때 줄로 다듬거나 일자로 자른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건조하지 않게 발 전체에 로션이나 보습제, 여기는 이제 물기가 남아있으면 이로 인해서 발이 불어서 상처가 생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너무 건조하게 되면 건조한 부분이 또 갈라 터지면서 우리가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로션이나 보습제를 발라주되, 발가락 사이, 젖가슴에서는 우리가 로션 보습제 바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발가락 사이라든지 젖가슴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진무름이라든지 수분기가 남아있어서 무좀 같은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라든지 젖가슴 아래쪽 이런 데는 우리가 로션 보습제는 발라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발가락 사이에 수건해서 물기가 남아있지 만들어지고, 발가락 사이 이런 데. 자, 그 다음에 피부 손상 방지를 위해서 발을 오랫동안 물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물을 오랫동안 담고 있으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물에 불어 터지면 그로 인해서 또 상처가 생기기 쉬운 그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티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함부로 제거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꼭 조이는 양말을 신기보다는요, 조금 느슨한 양말을 신어주셔서 순환을 증진해 주시는 게 좋겠고, 자, 상처난 곳에 요오드를 바르기보다는 의사 진찰을 하셔야 되겠고요. 3번, 발가락이 노출된 신발은 발가락에 발 상처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이 막힌 신발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뜨거운 물 같은 경우는 너무 좋지 않아요. 화상 같은 거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31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 보겠습니다. 형태나 색깔, 모양 등을 관찰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거는 여러분 망진입니다. 형태, 색깔, 모양, 이거 다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망진,
바라볼 망자에 볼진자. 그래서 눈의 색, 얼굴의 색 등에 나타나는 상태, 자세나 움직임, 이런 모양 등을 보고 관찰하고 보고 진단하는 걸 망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2번의 문진을 보시면 이 문자에 보시면 여러분 2번의 문진 보시잖아요. 1번부터 볼게요. 맥진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맥진, 진맥. 얘는 절진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여러 가지 진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진단법이며 전승의학의 두드러진 특징. 우리 맥을 짚어본다. 요골동맥 촉진하는 거. 요거를 절진, 맥진, 진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문진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한자 잘 보셔야 돼요. 자, 문진에 보시면 2번 문진은 여기 이 한자. 문과 문 사이에 귀가 들었어요. 귀자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문진은 듣는 거예요. 들을 문자예요. 2번은 들을 문자의 문진인데 소리와 냄새로 진단하는 거. 특히 소리를 들어서 진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문진을 보시면 한자 잘 보세요. 문과 문 사이에 요 있죠. 입구자가 들어갔어요. 입으로 물어본다. 물을 문자예요. 그래서 이건 문진인데 환자에게 물어보아서 진단하는 거. 환자에게 물어봅니다. 질문을 통해서. 환자가 원하는 오미를 묻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번과 5번은 맥진, 절진, 진맥이라고 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는 방법들을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문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한자 잘 보세요. 입구자가 들어갔는지 귀자가 들어갔는지. 그래서 입구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물을 문자, 물어서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귀자가 하는 거는 들어서 보는 거. 뭐 우리 이거는 한방이고 양방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들어서 보는 거는 청진이라고 할 수 있고, 그쵸? 이렇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 잘 보세요. 문진에서는. 자, 33번. 뜸구법에 대한 간호를 물어봤습니다. 마비 환자는 감각소실로 화상의 우려가 있죠? 화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임산부, 복부에 뜸뜸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금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뜸의 약효를 위해 연기가 나더라도 환기시키지 않는다. 병실 환기 필수입니다. 환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포가 있으면은요, 한방에서는 수포 터줍니다. 수포가 크면 주사기로 뽑아낸 후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요. 뽑아냅니다. 그런데 응급 화상에 수포는 트지 않아요. 요게 차이죠. 한방에서는 뽑아내고 틉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복부에서 등 쪽 순서로 뜸을 뜬다 라고 되어 있는데 뜸 뜨는 순서는요. 위에서 아래. 두미의 법칙 위에서 아래에. 그 다음에 등을 먼저 해요. 등부터 배. 등에서 배. 머리와 몸통을 하고 마지막에 사지를 뜬다. 이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견치의 특징을 물어봤어요. 견치. 자, 견치, 개견자를 썼죠. 강아지의 이빨을, 개의 이빨을 닮았다 해서 답은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송곳니 견치는 정준선에서 세 번째에 위치한 치아로 개의 치아를 닮아 송곳니 견치라 하며 음식물을 찢는 그런 역할을 하고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뾰족한 이빨이에요. 자, 1번에 보시면 교환면이 높다, 표면이 높다. 교환면이 넓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구치, 어금니를 얘기를 하는 거고 2번에 치아 앞면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절치, 앞니를 얘기해요. 앞니의 역할, 음식물을 절단하고 앞니는 총 8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장 늦게 나온다. 요거 뭐예요? 지치, 사랑니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35번. 자, 치과 기구의 멸균에 사용해요. 멸균에 주로 사용하고 침투력이 좋으며 멸균 후 증기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는 멸균법 뭐죠? 증기멸균, 고압증기멸균. 고압증기멸균이고요. 자, 이 고압증기멸균은 자, 120도의 고온에 20에서 30분 짧은 시간 독성이 없는 습한 열이 침투되어 모든 병원균과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이상적인 멸균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압증기 멸균법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집에 있는 증기밥솥 있죠. 전기밥솥. 밥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밥솥은 고열, 고압으로 밥을 찌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압의 열의 증기로 병원에 있는 물품들을
이렇게 푹푹 삶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때 모든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 제로의 상태로 만드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의 단점은 예리한 기구에 나를 상하게 할 수 있고 금속 기구가 부식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이용할 수 있는 기구나 재료가 좀 한정되어 있다라는 단점이 있긴 하는데 대부분의 이런 치과 기구 같은 경우는 고압층기 멸균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20회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